안녕하세요. 경제 스토리텔러 김창익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긴장감,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과연 이제 본질이 무엇인가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 또 시간이 되면 금 얘기 같은 것들을 한번 쭉 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정부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수혜자 원칙에 의해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언급한 정부들이 군함을 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거절당할 걸 알았을 거거든요. 특히나 독일하고는 지금 유럽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고, 중국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적성 국가고, 한국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내가 이런 요청을 할 경우에 99.9% 이상은 거절당할 거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럼 트럼프가 바보라서 그러면 그런 요청을 해놓고 거절당하니까 뻘쭘했을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당할 거라는 걸 알았고, 거절했을 때 거절한 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정학적인 불안이 우리한테는 손해가 아닌데, 미국한테는, 트럼프 입장에서. 왜냐면 지금 미국은 석유 수출 국가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자기들의 비용을 들여서 보장할 이유가 줄었어요.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미국의 국익에 그다지 위배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독일, 프랑스, 이런 제가 지금 언급한 국가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럼 트럼프는 당연히 니들이 지켜야 될 항행의 자유야. 근데 니들은 왜 지금 군함을 안 보내?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미국에 세금을 써가지고 항행의 자유를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적반하장인 거죠. 본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타격을 입은 건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관세 협상이라거나 다른 여러 가지 어떤 협상들을 할 때 지렛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때 니들은 왜 우리가 지금 지켜줬는데, 우리는 우리 군함 파견해가지고 포드 화장실 고장나서 불나고 이래서 고치고, 링컨인가 레이건 함도 보냈었고, 지금 수조 달러 써가지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다른 요구를 하겠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 거절 당할 거라고 생각 안 해서, 당연히 보낼 거라고 생각해서 요구를 해놓고 갑자기 중국도 안 보내고 라우닝함 안 보내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청해함이라고 해서 후디 반군 소탕할 때 우리도 보냈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보낼 거라고 기대를 했다, 이건 아니에요. 트럼프 정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우리나 중국 다른 국가들의 반응을 알았을 거고, 거절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거절하는 사실을 기대하고 했던 거예요. 그럼 거절하니까, 그럼 대본에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독일 니네 군함 안 보냈지? 프랑스 니네 군함 안 보냈지? 그러면 나토 우리 탈퇴할 거야.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거 적극적으로 지금 안 막을 거야. 지금 그렇게 되면 에너지 문제 때문에 니네 고달픈데, 사실 지금 유럽의 에너지 문제는 미국한테 의지하고 있어요. 러우 전쟁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의존도가 굉장히 컸는데, 러우 전쟁 이후에 미국 쪽으로 에너지 수급망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트럼프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이 의도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 트럼프 정부는 자국 내에서의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손해, 이거를 감수하고도 끌고 갈 수 있는 외부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손익계산 어떤 균형점을 찾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자국 내 인플레이션 문제 또는 이제 외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공화당의 마가 진영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를 아직까지는 감내하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유가 상승이 미국한테 주는 어떤 경제적인 파티, 이거를 아직까지는 즐길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중간선거 전에 일단 즐길 수 있는 파티를 즐기고도 7월 전에 만약에 이 상황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미국 내 어떤 반발 문제라거나 어떤 인플레이션 문제는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질질 끌 이유가 없다. 그냥 이란의 어떤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주는 선에서 빠져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제가 볼 땐 전략적인 지연인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상황이란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불안은 곧 유가 폭등이고, 유가 폭등은 닉슨 정부 때부터 이제 공화당 행정부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뭔가 쓰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지렛대고. 네, 그러니까 닉슨 정부 때부터 얘기하면은 닉슨 쇼크가 1971년도인데 1971년 닉슨 쇼크가 난 다음에 1973년인가 그때 이제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오펙 국가들이 이제 유가를 급등시켰죠. 73년인가 74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 이후에 19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근데 중동 국가들이 일단 그 기름값을 중동 전쟁이 나기 직전에 올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석유는 달러로 받잖아요. 근데 닉슨 쇼크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유가로 내가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은 그 이라크 같은 당시에 그 주요 산유국들이 내가 똑같이 100달러를 벌어들였을 때 이 100달러의 구매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똑같은 돈을 벌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월급을 500만 원 받았는데 갑자기 시중 물가가 막 달걀값도 3배가 되고 집값도 막 10배가 돼가지고 내가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예전에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 적은 거예요. 그 오펙 산유국들이 내가 5일달러를 벌어들였을 때 그 5일달러의 구매력이 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똑같은 구매력을 벌어들이려면 이게 떨어지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유가를 올려야 똑같은 돈을 벌어들이는 셈이 되니까. 그러니까 1차 오일 쇼크의 근본적인 이유는 닉슨 쇼크였던 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펙 산유국들이 기름값을 올린 거예요. 왜냐면 독점적인 생산자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서 글로벌 이 전체 시장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는데 그 생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유가가 많이 오른 거죠. 특히나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인위적으로 그 생산국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대번에 올려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 자동차도 독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닉슨 쇼크로 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똑같이 수출해봤자 절반만 벌어들이는 거니까 독일 자동차 가격을 올렸겠죠. 근데 이제 자동차나 여러 가지는 대체제가 있잖아요. 중국 자동차, 한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가 있으니까 어떤 국가가 마음대로 못 올려요. 근데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올리면 그 오펙 산유국들은 다 따라서 올리니까 거의 과점적인 생산품이잖아요. 담합이죠. 그러니까 담합이 쉬운 제품, 식량, 그 석유 이런 거 담합이 쉽고 가격이 올라도 살 수밖에 없는 제품들은 그 담합 세력이 가격을 올려요. 그래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어떤 물가가 올라갈 때 석유나 식량 같은 이런 필수 원자재는 가격이 급등하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 가격이 올라도 안 사면 죽으니까. 그리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담합 이 카르텔이 있으니까 쉽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PI 지수라는 걸 개발한 다음에 이거 가만히 보니까 물가가 올라갈 때 석유 가격하고 식량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평균으로 내버리면 물가가 3% 올랐는데 유가랑 식량 때문에 갑자기 물가가 10%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중앙은행들이 일을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가를 안정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인데 갑자기 석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석유 가격을 포함한 CPI를 통계를 내면은 3%였던 게 갑자기 10%가 되니까 중앙은행이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큰 제품은 빼고 물가를 개선하자 이런 명분으로 자신들이 일을 못한 거를 뽀록내지 않기 위한 게 코어 CPI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어 CPI는 이제 석유와 식량을 뺀 나머지 소비재를 가지고 이제 물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가면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감은 일단 당연히 유가를 상승시킨다. 그럼 유가가 상승했을 때 벌어지는 국면은 그때 닉슨 쇼크 때는 이때 유가가 가만히 보니까 급등을 하더라. 이건 이제 미국이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중동 국가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린 거죠. 근데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보니까 전 세계 달러 수요가 늘어나더라. 그렇죠? 석유를 사야 되니까. 그렇다면 전 세계 석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미국은 국채를 계속 팔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플레이션 문제와 부채 문제를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재무장관하고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와 윌리엄이라는 재무장관이 이제 파이살 공항한테 사우디에 날아가서 이제 이런 안막에 쳐져 있는 밀실에서 니네 지금 일하다고 사이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군 보내서 니네 안보를 지켜줄 테니까 앞으로 니네한테 석유 사러 올 때 무조건 달러로만 받아. 달러 안 받으면 작살나는 거야. 하지만 달러로만 받아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란 눌러줄게.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간의 안보와 결제의 어떤 교환. 이게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거든요.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미국의 달러 수요를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유가 상승이라는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폭증시키는 거라는 거를 학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60달러에서 130달러, 지금 180달러까지 막 치솟았잖아요. 그렇다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할 거다. 유가가 상승하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랬다면 이게 의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달러 수요를 늘리는 게 의도는 아닐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건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결과가 지금 전 세계 달러 수요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을 것이고 이 상황이 미국은 싫지 않을 것이고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이 국면을 정리할 이유가 별로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좋다 오히려. 그리고 그거를 이미 닉슨 쇼크 직후의 오일 쇼크와 그리고 이라크 전쟁 등등의 그 중동에서의 전쟁 때 공화당은 경험을 했어요. 닉슨 정부도 공화당, 그 이라크 전쟁도 공화당이었거든요. 부시 행정부였거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선배들이 기록해놓은 그 일지를 보면은 유가가 올라갈 때 달러 수요, 미국 국채 수요가 급증한다. 중동에서 전쟁이 날 경우에 유가가 올라간다. 이걸 다 알죠. 자, 그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가장 그 절체절명의 숙제가 국채 수요가 줄은 거거든요. 지금 미국은 40조 달러의 국채를 이미 발행해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이 지금 좋아서 금을 사고 있고 국채를 팔고 있거든요. 월가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해서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지금 그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프라이머리 딜러 은행들이 국채를 안 사줘요.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또 뭐 자세하게 또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제조업 부흥이라는 게 월가 금융권에는 안 좋아요. 왜냐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다시 국채 수요로 다시 돌아오는 게 월가의 수익 모델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면 미국은 수입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관세 전쟁 등등의 이유로 수입을 그만큼 줄이는 거니까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연간 1조 2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를 보거든요. 그러면 중국, 한국, 대만,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의 무역 흑자국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예요. 월가 좋죠. 왜냐면 1조 5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다시 국채 수요나 그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로 돌아오니까 1조 5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본이 무역 적자를 통해서 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는 앞으로 무역 적자를 줄일 거야. 그리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릴 거야. 그래서 제조업 중산층을 부활시킬 거야라고 했던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월가에 있는 딜러들한테 니네 보너스 앞으로 줄어들 거야. 니네 국채 수요 앞으로 줄어들 거야. 니네 파생상품 중국의 투자,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독일의 투자, 한국의 투자가 줄어들 거야. 하지만 우리는 90%의 중산층을 살리려면 이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야 돼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월가는 그런 얘기를 대놓고 안 하죠. 다른 자신들의 지금 계좌 터가지고 지금 금융생활하고 있는 미국의 고객들이 야 니네 계좌에 돈 들어오는 거 우리는 못 참겠어. 왜냐면 우리 보너스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못 하죠. 공식적으로 안 해요.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는 월가하고 사이가 그 구조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월가도 지금 어떻게든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려면 채권 자경단이라는 걸 발동해서 국채를 팔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해서 이제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 이렇게 되면 정권이 불안정해지는데 해서 월가 니네 하고 싶은 말 해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채권 자경단이에요. 근데 지금 월가도 채권을 안 사준다. 중국,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도 채권을 안 사준다. 네, 그러면 내가 이거 40조 이자를 어떻게 갚지? 그럼 채권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은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사더라. 그럼 채권 팔 수 있겠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공화당 행정부는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가를 올린다. 지금 상황은 그 상황하고 부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정적 불안감으로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이득은 그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지금 언론들이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우 전쟁과 그리고 이란 전쟁이 지금 만들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 그 진화 매체들이 아마 저는 그건 의도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은 대부분 다 세계화가 좋죠. 누군가는 광고를 해야 되니까 광고주들은 다 그 세계화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이니까 우리도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자유무역으로 막 팔아야 삼성전자한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매체들이 이제 광고를 할 거고 현대차가 전 세계 자동차를 팔아야 광고할 거고 어쨌거나 지금 그 전 세계 광고주들이 다 신문에 광고주고 수익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신문들은. 그렇다면 자유무역을 깨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언론이나 이런 세력에도 달갑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한테 우호적일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레빗 대변인하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언론사 기자들이 막 서로 설전을 벌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레거시 미디어들의 기자들이 우호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 밥줄이 끊기는데. 그런 문제예요. 사실 트럼프가 막무가내고
기자들이 어떤 의식이나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밥줄 문제예요, 그것도. 그래, 트럼프는 그걸 알아요. 트럼프도 그걸 아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CNN 기자한테는 니네 거짓말만 하는 매체니까 나가라 막 이러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한 나라의 대통령과 어떤 언론사 기자들이 그렇게 서로 대등하다고 하면 뭐하지만 설전을 벌이고 그게 막 전 세계 미디어로 막 이제 타전되고 하는 것조차 저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게 그만큼 미국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어떻게 기자와 대통령이 설전 벌이는 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부러운 측면이기도 해요. 이거 되게 웃긴 얘기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가면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지정학적 분석가들이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분석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반세계화예요. 안티 글로벌리즘. 이건 뭐냐면 글로벌리즘이 뭔지, 세계화가 뭔지 일단은 정의를 하게 되면 자유무역이에요, 자유무역. 자유무역이란 건 뭐냐면 전 세계가 관세 없이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을 서로 주고 받고 팔아서 세계 경제를 동시에 키우자. 파이를 키우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다. 그러면 달러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야 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수요가 늘어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미국은 무역 적자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무역 적자국이 돼야 달러가 전 세계에 풀리거든요. 달러를 벌어들이는 나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전 세계에 뿌리는 구조적인 방법이 미국은 무역 적자국이 돼서 달러를 뿌리면, 그러면 이 얘기는 미국은 제조업은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무역 적자국이 되니까. 공장은 중국에 짓고 독일에 짓고 한국에 짓고 대만에 져야 되니까. 그래서 닉슨 쇼크 이후에 글로벌리즘이라는 이제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데 신자유주의 물결을 통해서 전 세계가 세계무역기구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하게 됐어요. 2002년인가에 중국이 WTO에 편입되면서 이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전 세계는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본다. 그러면 1조 2천억 달러가 연간 전 세계에 뿌려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 1조 2천억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는 달러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세계화예요. 미국이 해왔던.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과 월가의 중심으로 전 세계가 미국의 무역 적자로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통해서 뿌린 달러로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는. 그렇다면 그 무역 적자로 뿌려진 그 달러가 유통될 때에는 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월가가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일단은 수수료를 먹는 거고, 이 달러가 결제되고 오갈 때 모든 그 수수료는 월가가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가 1조 2천억 달러의 막대한 이 달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이거는 미국 국채로 투자하면서 이제 월가의 어떤 금융 자산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미국은 가만히 보니까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지만 그만큼의 자본수지 흑자를 본다. 그래서 미국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 나라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지난 50년간 유지되면서 미국 월가와 민주당과 금융 세력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보너스 잔치를 하고 고액 연봉으로 지금 월가 아이비리그 나온 학생들이 1차 지망하는 곳이 예전에 실리콘밸리하고 월가인데 지금 월가잖아요. 실리콘밸리 지금 AI 때문에 취직하면 다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월가 퀀트 트레이더, AI 트레이더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연봉이 높고, 최근에 또 솔로 지역인가 거기서도 그 퀀트 트레이더 누가 나와서 이제 한번 이렇게 주가를 올렸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금융 월가의 파티, 월가가 샴페인 터뜨리고 이제 스테이크 써는 동안에 누가 그러면 힘든 거냐? 제조업이 다 망가진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철강회사, 대표적으로 US 스틸이 망가지고, 그래서 US 스틸 얼마 전에 니폰 스틸한테 넘어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되게 감론을박이 있었고, 또 자동차 회사들. 원래 캐딜락, 포드, 크라이슬러는 세계에서 최고 좋은 자동차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 자동차한테 치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지금 테슬라가 또 혁신적인 어떤 자동차 회사긴 하지만 지금 비아디 등등의 한테 또 어떤 물량 공세, 저가 공세, 저가 공세는 지금 현재는 어울리는 말은 아닌데 거기에 또 치고, 철강, 조선, 해운, 그리고 모든 제조업들이 다 망했죠. 다 중국으로 갔죠. 생산 기지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 망한 90%의 백인 앵글로색슨 기독교 중산층들이 자기의 지지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정권의 연장이 불가능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세계화라는 글로벌리즘이라는 걸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중국이나 독일,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넘어갔던 그 공장을 다시 텍사스 오거스틴, 뭐 실리콘밸리 등으로 다 이전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일자리가 되니까. 그러면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을 해라. 그럼 미국이 수입하기도 멕시코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쿠바나 이런 데서 생산하게 되면 이게 니어쇼링이라고 해서 사실 그쪽으로 눈만 살짝 열어놓으면 값싼 제품들을 가까이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태평양 건너서 수송하는 게 아니라 멕시코에서 만들거나 미국에서 만들거나 이걸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쇼가 아니에요. 지난 50년간 굉장히 공고하게 만들어진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철저하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해체를 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융성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의 월가가 예전만큼 보너스 잔치를 못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고요. 트럼프는 이거를 단순히 자기의 집권 연장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 진심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이 다시 잘 사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승부욕도 강하고, 하지만 그 미국이라는 어떤 그 패권 국가, 그리고 백인이라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커뮤니티, 이거를 지키고 부활시키는데 진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정말 트럼프는 철저하게 지금 하겠다는 거고, 집권 1기 때부터 이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실제로 해왔고, 지금 집권 2기 때는 이거를 더 가열차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집권 2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헌법을 뜯어고치지 않고 편법을 쓰기 전에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트럼프한테는. 그럼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지지 세력을 유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제 트럼프는 뭐 3선에 나가겠다, 뭐 제디 벤스를 앞세워서 어떤 자신의 마가 이념을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트럼피즘을 계속 구현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욕심이나 야망은 있을 수 있지만, 트럼프 본인이 지금 뭐 해볼 거 다 해봤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TV에 비춰지는 거 보면 1기 때보다 엄청 늙었어요. 이제 80이 넘었고. 그렇다면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진짜 자신의 어떤 이념과 사상, 이거를 구현시키겠다라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실익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는 승부인 거예요, 이제. 본인의 승부처인 거예요. 그 미국의 그 제조업 앵글로 섹슨 백인 중산층, 기독교 중산층을 전 세계의 어떤 패권을 되살려서 전 세계 제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오는 거는 트럼프에게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승부처예요. 그럼 이걸 철저하게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전부 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러우 전쟁이 2022년부터 지금 한 4년간 질질 끌어오고 있는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치명타를 입었어요. 특히 독일은 러우 전쟁으로 경제가 작살이 났어요. 독일은 지금 미국이 철천지 원수예요, 독일 입장에서는. 왜냐면 독일은 지금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뭐 자동차, 뭐 철강, 어떤 그 제품들, 이런 거 되게 잘 만드는 나라고, 또 에너지와 관련된 설비, 인프라를 되게 잘 만드는 나라인데, 지금 미국이 러우 전쟁을 방관 또는 부추기면서 러시아 천연가스가 독일로 넘어가는 그 노르드 스트림이라는 그 천연가스 공급망이 다 파괴됐거든요. 다 파괴돼서 지금 미국은 어딘가에서 그렇다면 그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돼요. 비싼 가격에. 아니, 그 친환경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유럽이 지금 그 반성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 탄소 경제 제로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이슈화해서 유럽이 미국의 어떤 화폐 패권과 이제 경제 패권, 에너지 패권들을 유럽이 재설정해 놓은 그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탄소 제로, 친환경 에너지, 이제 등등이었어요. 신재생 에너지. 근데 원전도 다 탈원전을 했었고, 근데 그게 지금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먹히니까, 왜냐면 미국이 이탈했거든요. 미국이 그런 거에 파리 교역이나 탄소 제로 경제에 동참하지 않고, 미국은 우리는 석유를 파고 석탄을 파야 된다. 그래서 베이비 드릴 하면서, 트럼프가 베이비 드릴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에너지 수요국이 대우에서 이탈하니까 유럽이 치명타를 입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 얘기는, 탄소 배출권을 사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국가들이 석탄과 석유를 떼지 않는다가 아니라 떼야 돼요. 그 공장을 쉽게 다시 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석유 석탄으로 불리는 공장은 그냥 석유 석탄으로 간다. 하지만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된다. 그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탄소 배출권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친환경 에너지의 탄소 배출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럽,
그리고 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빨랐던 유럽이 탄소 배출권 소득을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게 유럽이 노렸던 아주 치밀하고 교활한 그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의 어떤 탈환 작전이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알고 이탈했죠. 그러면서 유럽이 강력한 시장을 잃어버리고 휘청휘청거리고 자국 내에서도 규제 문제나 이제 비용 상승 문제로 이제 유럽의 제조업이 이제 경쟁력을 잃은 거예요. 얼레리 꼴레리죠. 자승자박이에요. 지들이 우리한테 돈 뜯어가려고 만든 프레임 때문에 지들이 지금 못 살게 됐으니까 얼레리 꼴레리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우월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이 공장을 하나 지려면 4천억 원 드는 이런 공장에서 갑자기 탄소 배출권 문제 때문에 이 공장을 친환경 에너지로 가동되는 공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못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탄소 배출권 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살기 좋은, 공기 좋은 상태로 만들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탄소 배출권을 팔기 위한 유럽의 굉장히 교활한 전략이었던 거지. 다 이권 싸움이죠. 국제 글로벌 관계 경제 문제에서 무슨 명분이나 아름다운 어떤 위아더 월드는 없어요. 다 이익을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죠. 금융 강국이 돼서 그 미국 전체가 GDP가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파이가 10배가 됐는데 이 10배의 파이를 전부 특정한 계층이 먹는 거예요. 월가라는 소수의.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한계이자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뭐냐면은 민주주의는 돈 많이 버는 놈도 한 표, 교육 많이 받은 놈도 한 표, 똑똑한 놈도 한 표, 무식한 놈도 한 표예요. 근데 표를 많이 얻는 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선거라는 거는. 특히나 미국의 선거는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서 여러 가지 전략이 한국하고는 다르죠. 근데 월가의 어떤 이익이라는 게 특정한 소수에게 몰려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수의 어떤 일반 대중은 지금 굉장히 헐벗고 굶주리고 불만이 가득해요. 근데 내가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더 많은 표를 얻을까라는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월가라는 어떤 특정 부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지금 철강회사에서 쫓겨난, 그리고 맥도날드 햄버거집에서 그냥 파타임으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그 실직을 하고 내 자식은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못 가. 공부를 잘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제이디 벤스라는 부통령이에요. 그 제이디 벤스라는 부통령을 트럼프가 그 힐빌리, 그러니까 몰락한 아팔란치아 산맥 중산층들의 어떤 아이콘으로 그 피터 틸이라는 그 IT 전략가, 지금 팔란티어 회장의 얘기를 듣고 제이디 벤스를 영입할 경우에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좋잖아요. 제이디 벤스라는 지금 40대 최연소 부통령이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그 브랜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이디 벤스는 할아버지가 아팔란치아 산맥 중동부 아팔란치아 산맥에 있는 철강 회사, 그 암콘가, 그 아메리칸 스틸 컴퍼니인가, 그 할아버지가 그 철강 회사에 다니는 중산층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세계화 물결이 막 몰아닥치면서 그 일본의 철강, 값싸고 품질 좋은 철강 제품, 중국의 철강 제품들이 미국을 휩쓸게 되면서 철강 회사가 문을 닫고 할아버지가 이제 실업자가 됐어요. 말년에. 그러면서 엄마가 그 제이디 벤스의 엄마는 고등학교 때 전교 2등을 했던 수재였어요. 근데 대학을 못 가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쭉 스토리를 이어보면은 제이디 벤스의 시각에서는 엄마는 할아버지가 이제 끝에 이제 철강회사 문을 닫게 되면서 이제 엄마는 거기서 이제 학교를 못 가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진. 제가 볼 때는 엄마가 그냥 성향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외자를 낳고 이랬어요. 그리고 결혼도 여러 번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캐릭터 문제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제이디 벤스나 또는 그 어떤 스토리텔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철강회사로 할아버지가 그 일대의 경제가 다 망가지고 엄마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학을 못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이디 벤스의 누나인가를 낳아요. 이 부거든요. 아버지가 달라요. 그 제이디 벤스의 누나를 낳고 이제 제이디 벤스를 나중에 또 이제 다른 남 또 이혼인가 아무튼 사별하고 결혼해서 이제 제이디 벤스를 낳은 거예요. 근데 제이디 벤스는 굉장히 똑똑하고 수학 천재였어요. 근데 엄마는 마약장애가 되고 또 돈이 없으니까 자신이 이제 아이비리그를 갈 수 있다는 꿈조차 안 꿨어요.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가 이제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 자서전적인 책에서 그 한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같은 산골짜기 무지랭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그거를 도전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비리그 여러 가지 사배자 전형이라거나 이제 그 입시 요강들을 보면 자신이 예일대에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 해병대에 입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해병대 생활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내가 예일대 갈 수 있었구나. 심지어는 더 돈을 덜 쓰고도 갈 수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주립대를 졸업하고 이제 예일대 법학과 로스쿨로 이제 다시 진학을 하게 돼서 이제 아이비리거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히빌리의 노래라는 이제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얘가 이제 예일대 법대를 다니면서 예비 상류층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식사 자리에 가면은 자신들은 막 배고파가지고 먹기 바빴는데 뭐 숟가락과 포크를 놓는 위치조차 따지더라 이러면서 아, 이게 다른 세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정치적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인가부터 쓰기 시작했던 책이 그 힐빌리의 노래란 책이에요. 힐빌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감자바위 같은 뜻이에요. 강원도 감자바위. 우리가 이제 산골, 도매산골 촌뛰기를 이제 보통 감자바위라고 하잖아요. 강원도에서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힐빌리라고 해요. 힐빌리. 힐빌리의 이제 그 노래라는 책을 쓰면서 정치적 야망이 있었고 굉장히 치밀한 야심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책을 쓰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이 유명해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라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정치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일대 법대 재학 시절에 그 피터 틸 팔란티어 회장이 그 당시 이제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터 틸이 예일대 법대에 와서 강연을 해요. 그 강연을 딱 듣고 필이 꽂힌 거예요. 법대 나온 사람이 꼭 법 쪽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졸업한 다음에 잠깐 정치인의 보좌관으로 생활하다가 피터 틸을 찾아가요.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돼요. 그래서 피터 틸 팔란티어 회장이 제이디 벤스의 멘토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터 틸이 이 사람의 정치적인 자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틸도 출신이 아팔란티아 산맥에 있는 촌뛰기인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거는 몰락한 백인 중산층을 되살리는 이제 미국 부활 프로젝트, 백인 기독교 중산층 부활 프로젝트잖아요. 반세계화 프로젝트. 이 스토리텔링에 제이디 벤스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 커리어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쫓겨난 철강회사에 다니는 할아버지, 마약쟁이가 된 어머니, 얘는 열심히 그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예일대라는 아이비리그를 나온 천재 학생, 야심만만한, 얘를 잘 구워 삶으면 트럼프에게 줄 수 있는 재물이 될 수 있겠다. 이제 딜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제이디 벤스를 지원해서 자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요. 꽂아준 거지. 그 피터 틸이 이제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해서 그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제이디 벤스가 자기 지역구에서 기반을 닫게끔 해줘요. 그래 놓고 이제 2020년인가 2022년에 중간선거 때인가 나오려고 해요. 국회의원 때.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 시기상조라고 판단해서 이제 접고, 이제 트럼프 집권 1기 때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인가? 아니면 그 중간선거 2기 때 지고 이제 트럼프가 재하했을 때인가? 다시 이제 트럼프한테 찾아가요. 원래 제이디 벤스가 트럼프는 또라이라고 했거든요. 비판했어요. 공화당 내 제이디 벤스가 트럼프 저격수였어요, 원래. 트럼프 또라이다,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이디 벤스 손을 딱 잡고 마라라고 리조트 딱 가서 이거는 이제 픽션, 이제 상상인데 그냥 무릎 딱 꿇고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했던 거는 좀 철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가 이제 그 노선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사업가인 거죠. 자기한테 미친놈이라고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 공천 좀 해주세요 하는데 공천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이디 벤스가 상원의원이 돼요. 상원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때 런닝메이트로 이제 꽂아준 거예요, 피터 틸이. 트럼프는 금수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몰락한 중산층의 아이콘이야. 그거는 예전에 스티브 배넌이라는 이제 그 전략가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는데 그 전략가는 지금 완전히 트럼프하고 이게 척이 져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야에서.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면 공격할 거 아니에요. 너는 디벨로퍼 아들로 태어나서 맨날 아이비리그 나오고 육사 나오고 했는데 네가 무슨 백인 중산층 몰락한 하층민을 대변해. 말이 안 되잖아요.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미지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니까 제이디 벤스라고 피터 틸이 데려왔던 그 야심만만한 이 뭔가 막 가슴속에 막 한이 맺혀 있고 뭔가 좀 금수저가 돼보고 싶고 막 야심만만하고 똑똑하고 한 제이디 벤스가 눈에 딱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런닝메이트로 이제 딱 엮어서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제이디 벤스가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제이디 벤스가 이제 집권 3기 연장하는 이제 그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심하지 말라고 경쟁 구도를 만들어준 게 지금 그 국무장관. 트럼프가 항상 좌청룡 500호처럼 이렇게 두 명을 앉혀놓고 경쟁을 시켜요,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해라, 일단. 그리고 지금 안심해가지고 게을르면 이제 대통령 안 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긴장해. 그러면서 제디 벤스하고 이제 국무장관을 계속 경쟁을 시키는데, 제디 벤스가 이번 이란 전쟁 때 이제 마가 진영에서는 좀 부각이 된 게 초지일관 이란 전쟁을 반대했거든요. 그거는 저는 이제 트럼프와의 어떤 공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둘 다 망가지면 안 되잖아.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이란 전쟁으로 마가 진영한테 등을 지더라도 차선책이 있어야 되니까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제디 벤스가 자기 복심이고, 만약에 제디 벤스를 키워서 자기 집권을 연장하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이란 전쟁을 벌려서 마가 진영의 비판을 받을 때 누군가는 반대편에 서서 혹시나 내가 망가질 때 이제 그거를 받아줄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디 벤스는 독자적인 어떤 판단이나 신념으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트럼프라면 이 마가 진영의 어떤 이탈 문제 또는 지지 세력들의 어떤 불만 문제를 해소해주는 방법으로 반대쪽에 세우는 어떤 나의 복심이 하나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제디 벤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무장관보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보다는 지금 제디 벤스가 트럼프의 복심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디 벤스는 트럼프와 지금 척을 진 거라기보다는 트럼프와 제디 벤스의 어떤 전략적인 동행일 수 있다. 왜냐면은 누군가 전쟁을 계속 반대하는 쪽에 있어야 전쟁을 반대했던 마가 진영들이, 그렇다면 트럼프를 제꼈을 때 제디 벤스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디 벤스는 트럼프의 복심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쟁이 뭔가 나중에 어떤 실익 같은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전략들이 이제 공감대를 얻으면서 트럼프를 지지해주면 좋은 거고, 근데 트럼프가 정말로 마가 진영에서 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전쟁을 네가 벌려서 끝까지 밀고 나가? 그럼 우리는 너네 이제 끝이야. 그러면 제디 벤스는 이 전쟁에 대해서 끝끝내 반대했던 인물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지율이 높아진다면 이제 트럼프는 자신의 집권 연장의 프로젝트를 제디 벤스를 통해서 실현시키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전략이었을 거다라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제디 벤스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념이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트럼프를 그렇게 비판하다가 자기가 상원의원이 되기 위해서 트럼프한테 가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인 야심이 있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냥 금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내 신념을 지키는데 평생 동안 아실 게 없어, 나는 대통령 안 돼도 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부통령이 되고 반드시 상원의원이 되고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자기 신념에 따른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트럼프를 등지는 게 자신한테 유리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와 어떤 전략적인 공조에 의해서 나는 지금 이쪽에 가서 뭔가 방파제 역할을, 완충제 역할을 하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재편은 일시적이고 선거공학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닉슨 선배 이후에 만들어진 글로벌 경제 구조, 프레임을 아예 싹 뜯어 고쳐서 미국 백인 중산층들이 정말 이제는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맥도날드 햄버거와 코카콜라와 US 스틸과 캐딜락이 전 세계를 다시 지배하는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펼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걸 무마시키거나 완충시키거나 찍어 누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줌으로써 세계화의 종식과 이제는 반세계화, 이건 이제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신국수주의, 중상주의, 신중상주의, 신제국주의, 신보무역주의로 선회한 거예요. 미국의 이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지금 가열차게 하고는 있지만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원하는 국면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아니어도 미국의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이걸 원할 거다. 그렇다면 차기 집권 세력도 그게 민주당이건 아니면 공화당이 다시 또 집권 연정을 하건 이 90%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플랫폼을 계속 유지하거나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50년간 쭉 한 방향으로 달렸던 배가 방향을 지금 180도 튼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급선회하는 거는 힘들어, 불가능해요. 왜냐면 세계사적인 이 배머리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대다수의 민중들이,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국면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뱃머리를 내가 지금 조타수라고 해서 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사실 미국의 정책이다. 미국의 브랜드다. 트럼프가 이거를 잘 캐치해서 누구보다 가열차게 정말 또라이처럼 하고 있다는 것 뿐이죠. 노이즈예요. 네. 왜냐면 지금 뭐 핵무기 때문이다. 또는 트럼프는 자기의 전략을 이상하리만치 설명 안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하게 잡아서 그런 건지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구구절절히 이해시키려고 해도 시간이 가지 않고는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건지 어떤 정책도 예를 들어서 파리 기후협약도 이건 유럽의 사기야. 그리고 탈퇴했지. 파리 기후협약이 왜 유럽의 사기인지 왜 그것을 탈퇴하는 것이 미국의 국기에 부합하는 건지 설명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트럼프가 하는 거를 일기 때부터 가만히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굉장히 철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본질적인 꼬리 목표치가 있는 거고 또 그거를 누구보다 철저하고 강력하게 끌고 나가는데 그게 대부분은 관철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럼프를 막 좀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그게 트럼프의 전략이다. 왜냐면 트럼프가 또라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발언을 비판하면서 트럼프의 말에 집중해요. 계속 그 말을 신경 쓰고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미친 거 아니야? 왜? 야, 빠른 기후에 탈퇴해야겠대. 왜? 그게 유럽의 사기라는데? 무슨 소리야? 야, 트럼프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유럽의 사기라는데 이 말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유럽의 사기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트럼프의 말이 굉장히 재생산되고 퍼지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는 굉장히 본능적인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원하는 걸 이슈화시키는데. 그래놓고 사람들이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를 해석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심지어는 해석하게끔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설명하지 않지만 결국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트럼프의 말을 해석을 하더라. 트럼프의 반세계화 전략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좌초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기득권과의 싸움이죠. 왜냐면 지난 50년간 뭔가 이 세계화라는 시스템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려온 기득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득권들의 눈에는 지금 트럼프는 눈에 가시죠. 민주당과 월가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게 사사건건 불만이죠. 왜냐면 내 지금 계좌에 돈을 줄이겠다는 거잖아. 지금 월가 딜러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미국 국채랑 지금 MBS 같은 파생 상품을 내가 거래해서 내가 지금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100만 달러, 뭐 심지어는 제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데 이 구조를 깨버리면 자신들 연봉이 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트럼프의 지금 이 정책을 이제 막고 싶잖아요. 근데 기득권들은 그럴 만한 자원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적으로 돈이 많고, 그죠? 인맥이 많고, 정보가 우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군수산업도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정보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 머니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이 가만히 있다면 바보겠지. 아니면 이제 이제 나도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뭐 모르겠다. 뭐 이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패권자가 패권을 놓친다는 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패권에 대한 분석은 그 패권의 속성을 분석하는 인문학은 사실은 물리학 같은 자연과학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제가 말을 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뉴턴 물리학은 답이 하나, 수학은 답이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사회나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인문학은 답이 인간의 머릿속만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답이 무한대라는 거는 없다는 얘기가 똑같죠. 정해진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남은 이제 인생 기간 동안에 인문학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그 중에 패권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그 답이 없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쏟아붓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이 공대를 다니는데 공대 들어갈 때 그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였냐면은 너만의 질문을 한번 해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당신만의 질문을 가지고 학사 평가를 해주는 그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 어떤 학생일까? 어떤 성향일까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 질문을 만드는데 딸이 만들어낸 질문이 뭐였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저마다의 해답이 있는 것일까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과학에 정해진 답이 없다면 평생을 바쳐서 내가 그걸 탐구했을 때 내가 평생 동안 헛고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뉴턴 물리학이라는 거는 우리는 정해진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학은 하나의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양자역학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보니까 양자역학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뉴턴 물리학이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룰들이나 그 법칙이 있는 거잖아. 미시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거시의 세계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왜냐면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다. 이거는 뉴턴 물리학에서는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가 있고 또는 카오스라는 게 있고, 그렇다면 내가 평생 동안 이 규칙을 찾는 이 시간과 노력이 나중에 가서 내 인생을 낭비한 걸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다면 내가 이런 자연과학에 헌신하는 게 과연 유의미한 걸까? 이게 이제 딸이 했던 질문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라고 이제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같은 문제다. 나는 그래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헌신할 거다. 이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나는 내가 기자 생활하면서 내가 느꼈던 게, 이게 나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어떤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 좀 이제 재미를 느끼더라. 그렇다면 나는 내가 덕업일치가 된다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생 동안 연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했던 게 경제학 공부고 또 경제 기자를 했으니까, 그럼 경제라는 것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문학이라는 거를 결합해서 뭔가 링크를 하고 스토리를 만들면, 그런 거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덕업일치를 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저의 지금 스토리텔러가 됐던 이유인데, 근데 사회과학은 사람들이 인문학이라는 건 답이 없거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이 많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본성만큼 일관된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패권에 관해서는. 패권은 잃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게 정의가 돼요. 이 패권은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목표는 패권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패권자들이 지금 내가 패권을 유지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다. 근데 내가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일단은 금융망, 핵무기,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어떤 레퓨테이션, 여러 가지 자원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자원을 다 써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가용 자원을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건 물리학하고 똑같아요. 해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핵무기가 있다. 미국은 극단적인 거에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가? 이 질문 무의미해요. 쓸 거예요. 그럼 미국은 지금 금융망이 있다.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금융망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있다예요. 패권을 위해서는. 이거 물리학이에요. 답이 딱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할 만한 저 같은 사람한테는 가치가 있잖아요. 저는 그 성과가 없는 일에 그 시간이나 재를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성과가 분명히 있어요. 패권은.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저는 패권이라는 거를 연구하는, 그래서 그 패권과 연관된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경제나 인간 실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왜? 해답이 있으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게 모든 대통령들과 그 패권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인데, 그럼 미국은 지금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그러면 달러라는 그 금융 패권, 핵무기라는 미국의 핵은력이라는 군사 패권, 그리고 미국이 그 세계 경찰 국가이고 리더 국가였다는 레퓨테이션, 신용,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정부는 겉으로는 그 우리의 어떤 신용, 신뢰, 그 다음에 세계의 어떤 가장 맏형이라는 어떤 이런 레퓨테이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하지만 그게 관건은 아니었죠. 그게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그 미국의 어떤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미국이 어떤 룰을 가지고 전 세계를 그동안 지배해 왔다는 이런 어떤 레퓨테이션, 이런 걸 가지고는 앞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라. 이제 이렇게 유지해서는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더라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가용수단이 뭐냐? 옵션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미국은 금융망이라는 패권이 있고 핵운력이라는 패권이 있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의 신뢰라는 이 패권은 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이제 수단이고, 그렇다면 다른 옵션을 쓰자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트럼프의 캐릭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그 대체 대조표를 계산해 보니 이제 앞으로 미국의 어떤 패권을 유지하는데 항행의 자유를 유지시켜주는 어떤 미국의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고비용 구조가 됐다. 더 이상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맞추는데 이제 유용하지 않다. 그렇다면 나머지 그 가용 자원을 써야 되는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 가용 자원을 쓰고 펼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뽑힌 거지. 트럼프가 돼서 트럼프의 개인적인 캐릭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하는 게 불만이어서 트럼프를 만약에 다른 대통령을 갈아치웠다. 만약에 그러면 민주당이 대통령이 됐거나 아니면 제디 벤스가 이제 후임으로 대통령이 됐다. 그럼 그 사람들은 트럼프처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캐릭터가 안 맞는다.
그럼 뭔가 삐그덕거리겠지, 트럼프보다는.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될 텐데 트럼프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트럼프는 배우다. 그냥 전 세계가 요구하는 캐릭터에 맞는 배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트럼프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드는 거 아니지만 미국의 시민들이나 미국의 야권에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제 국면을 바꿨다. 그렇다면 국면이 바뀔까? 그렇지 않아요. 그 밑바탕에 있는 지금 90%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계속 이렇게 될 건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은 민주당이 대통령이 돼도 결국은 관세전쟁 할 거고 보호무역주의 할 거고 원자재를 뺏어오기 위해서 앞으로 전쟁을 벌일 거고 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했던 거 보면 중국과의 관세전쟁 등등의 싸움에서 트럼프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교활했어요. 할 거 다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대놓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 이후의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국면이 본질적으로 바뀔 게 전혀 없다. 앞으로 최소한 50년, 100년간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대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렇다면 지금 세계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세계화의 물결, 자유주의 물결은 이제 저물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통해서 얻는 걸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지키려고 하는 방식. 그래서 그 보호무역주의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면 가치가 없는 어떤 약속으로서의 화폐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내가 금고에 꽁꽁 점여놓고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실물화폐, 금,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반도체, 무기, 히토류 이런 것들의 가치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이 된 거고 이제 그 어떤 특정 국가의 신용 또는 약속 이런 것들이 담보로 가동되는 시스템 지금 현재 달러라는 화폐 이런 것들을 이제 믿지 못하겠다. 니네가 언제든 국경을 걸어 잠그고 또는 니네한테 맡겨놓은 우리 자산을 동결시켜버리면 우리는 개털되고 거지된다. 러시아가 되는 걸 봤고 중국도 그런 위협을 받고 있고 그래서 프랑스가 최근에 미국 금고에 맡겨놓은 129톤의 금을 저거 내가 미국 어떻게 믿어? 부랴부랴 찾아온 거예요. 가치가 있는 실물을 내가 확보해 놔야.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패권 국가나 강대국이 내가 원하는 실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히토리 안 팔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지금 히토리가 필요하고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서 히토리를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란드 가가지고 그린란드 우리 거라고 빠득빠득 지금 우기고 있고 이게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이제는 내가 힘을 써야 되고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린란드 거 뺏어오려니까 뭐 여론도 안 좋고 나도 이거 신경 쓰이는데 그러니까 달나라 가는 거예요. 왜냐면 기술력이 있으니까 달나라 가서 달나라에 있는 자원을 빨리 선점해서 내 거를 만들어야 앞으로 우리가 그 후손들이 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달나라 아르테미스 다시 띄우고 하는 거예요. 화성까지 가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다행성 인종이 됐잖아요, 이미 기술적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스코프는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글로벌이었던 건데 미국은 그거를 더 확장해서 달나라까지 지금 그러면 지구가 이만큼인데 달 궤도까지 지금 이제 우리의 활동부대가 확장이 됐고 최종적인 도착지는 화성이잖아요, 화성. 근데 지금 화성까지 가가지고 자원을 캐놓으려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단 달나라 가서 달나라에서 인간이 거주하면서 자원을 캐낼 수 있는지 보자. 그래서 아르테미스 띄운 거고 그들도 아르테미스 띄울 때 우리의 목적지는 화성이라고 했거든요. 마션이 되는 게 목적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화성인 같은 것들이 그냥 공상과학이 아니라 미국은 실제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원하는 걸 이제는 서로 자유무역으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를 선점해서 도장을 찍어놔야 되고 그럼 앞으로 달나라 가서 달나라에 있는 자원 캐내려면 이제 미국의 미사일을 맞겠죠. 이제 그걸 독점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룰을 만들겠지. 일단 선점의 원칙이다. 뭐 이런 걸 만들겠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옛날에 미국 서부 개척할 때 땅 따먹기예요. 멀고 먼 데까지 가서 깃발을 꽂아라. 그럼 그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말로 막 달려서 내가 먼저 가가지고 깃대 딱 꽂으면 그게 내 땅이야. 출발한 데부터 가서 내가 깃발 꽂은 데까지가 내 땅이야. 그게 결국은 이제 초창기 때 누구도 하지 않는 걸 내가 가지려면 일단은 먼저 말 타고 가지고 위험한 곳에 가서 깃발 꽂은 사람한테 이제 그 권한을 주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자신들의 자원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부어가지고 달나라 갔는데 나중에
늦게가 와가지고 야 이거는 공동의 자원이지 무슨 소리야라고 해서 어떤 명분을 제시하고 막 우리가 가서 막 자원을 캐오려고 그래. 미사일 맞는 거지 그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됐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지금 이 항행의 자유가 단지 왜 미국 니네 이거 해군 보내가지고 이란 안 때리는 거야. 그리고 왜 자꾸 그 통행세를 그 통행세에 대한 통행세, 봉쇄에 대한 봉쇄를 왜 하는 거야. 백날 그렇게 얘기해봤자 트럼프는 야 그럼 니네가 가서 지키든가. 내가 군함 보내가지고 같이 지키자고 했더니 니네 안 했잖아. 이게 엄청나게 좋은 명분이죠. 같이 지키자고 했는데 니네는 용기가 없고 힘이 없어서 안 했어. 그때 우리가 할게.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해? 이제는 니네 동맹도 아니야. 독일은 우리한테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고 한국은 군함을 안 보냈고 중국도 당연히 군함을 안 보냈지. 그래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니네 우리의 전쟁도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그럼 미국의 국익에 맞게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네들이 봉쇄한 거를 푸는 게 아니라 아예 더 봉쇄를 해버리고 호르무즈 봉쇄라는 국면을 지금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말리면 안 되는, 그렇다고 해서 뭐 군함을 보내라 이런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군함 보내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그 거절을 당하고 뻘쭘해하고 있다, 뭐 당황해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우리 지금 전략, 물론 이제 저는 실제 전략가들은 그거를 다 분석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그 제도권 미디어들이나 분석가들이나 전문가들이라고 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막무가내로 뭐 이렇게 요청했다가 안 돼서 뻘쭘해하고 있다. 이런 멍청한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스마트하다고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일단 패권 국가가 2번씩이나 선출해준 대통령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이해가 잘 가지 않을 때에는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전략이 깔려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영리하다는 거예요. 그게 틀릴지언정 아니면은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을지언정 일단은 우리가 트럼프가 지금 밑에 깔아놓은 그 꿍꿍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죠. 일단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2가지예요. 지금 일단 이 크립토가 지금 4년 주기로 봤을 때는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겨울 상황, 가격이 떨어진 상황인데 보통 이런 국면이 최소 1년간 지속되다가 이제 1년 뒤부터 서서히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한 4년 뒤에 정점을 찍는 게 이제 기존의 사이클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은 저는 지금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서사도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4년 주기라는 사이클이 아직까지는 지난 7년간 우리의 뇌리 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현상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 사이클을 이뤄왔던 그 본질적인 동력이 뭐였냐를 보면은 결국은 공급 단가가 상승했던 거. 왜냐면 4년 주기 반감 때문에 이제 채굴 단가가 2배가 되니까 일단은 시초 가격이, 시장에 내놓는 채굴자들의 가격이 2배가 되는 거죠. 지금 그건 무의미해요. 왜냐면 2천만 개가 이미 채굴이 됐고 그 2천만 개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하루에 140개인가 채굴되거든요. 그 140개가 뭐 내가 가격을 설정한다고 해서 이 140개가 나머지 시장 가격을 컨트롤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비율상.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스타트 플로우라고 하는데 스탁이 너무 커요. 이미 분모가. 그래서 분자가 140개가 와서 이 가격을 올려봤자 이게 가격을 끌어올리는 어떤 역할을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2번째는 과거 3번의 반감기 동안에는 공교롭게, 그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설계한 건지 모르겠으나 공교롭게 그 금리 인하, 유동성 확장과 이게 맞물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었던 3번의 반감기 때는 지금이 금리가 올라가는 주기하고 맞물려서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지금 뭐 기대만큼 지금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올릴 가능성보다는 내릴 가능성 또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제 뭐 전쟁 때문에 인플레 문제 때문에 뭐 금리를 안 올리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뭐 인상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금리를 한번 인하 사이클에서 인상 사이클로 그 FOMC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거를 선회한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유지되거나 아니면 지금 이 전쟁 국면이 조금 완화돼서 어떤 확장 국면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수축되는 국면은 아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또 다른 메커니즘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M2 통화량이 수축되는 국면은 최소한 아니다. 그렇다면은 M2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비트코인 가격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이나 이제 위험 자산들은 단기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데, 근데 4년 주기 때문에 단지 4년 주기라는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야 막 이렇게 막 우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유동성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SLR 규제가 풀렸다. SLR 규제가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자기 자본 규제라는 게 있어요.
그 월가 은행들한테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너무 파생상품을 남발해서 금융위기가 났으니 지금 은행들이 파생상품을 남발할 수 없게끔 어떤 자본 규제를 두자. 그래서 은행들이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때에도 5% 정도의 자기 자본을 금고에 넣어놔야 투자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를 $100 사면 $5를 내가 금고에 넣어놔야 되니까 이게 이제 자금 이용하는데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바젤 3 어떤 체제라고 하는데 바젤 3 체제에서는 미국의 월가의 은행들이 자기 자본이 없이는 이제 투자를 그렇게 남발하지 못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도 이제 월가 은행들이 사주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트럼프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이제 은행들의 등급을 매겨서 순차적으로 이 SLR 규제를 풀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5를 금고에 안 넣어놔도 $100 국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커진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1등급 은행들은 1월 달부터 그렇게 했고, 올해 4월 1일부터 미국의 모든 은행이 이제 자기 자본 규제 없이 국채를 살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이 레버리지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이 레버리지 완화로 인해서 이제 월가가 굴릴 수 있는 돈이 $6조 된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대략 중간값으로 보면 $3조 정도가 이제 미국 국채 시장에 흘러 들어갈 수 있고, 맥시멈 $6조 정도가 이제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 효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양적 완화 효과가 돼요. 네, $6조 풀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것들이 지금 뭐 금리가 인하됐다 그러면 막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이제 뭐 유동성이 좀 풀리나 보다 이걸 체감하는데, 이 SLR 규제 때문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린다라는 거는 이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 지니어스 액트나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법안들이 이제 확정이 돼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경우에는 속도에 의한 양적 완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양적 완화라는 거는 광의의 통화량인 M2 통화량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퀀터티가 늘어나는 거예요. 량이, 전체 량이.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이게 양적 완화고, 이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돈을 찍어서 풀거나 실제로 이제 양적 완화를 하거나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통화 유통 속도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거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커피 사 먹고 카드 결제하고 이제 여행 다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소비 패턴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통화 유통 속도를 늘리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방법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거래량을 늘리는 건데,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일시적으로 바뀌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늘리는 거는 상수였죠. 그냥 정해진 값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화량은 M이고 거래 유통 속도는 V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을 하는 방법은 이 M 곱하기 V예요. 통화량 곱하기 거래 속도. 근데 이 V는 거의 상수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M이었죠. 그래서 변수는 M이다. 그래서 자꾸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부터 금리 낮춰라, 양적 완화해라 했던 거죠. 근데 연준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M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는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주목한 게 V예요. 그러면 이제 참모들 쫙 모아놓고, 이제 재무장관, 상무장관 쫙 모아놓고, 이 V 높이는 방법이 뭐야? 딱 그러니까, 이제 기존 경제학자들은 V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거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내가 돈을 풀어서 지갑에 꽂아주면 안 가는 휴가, 베케이션, 바캉스 가고, 또 안 먹었던 스테이크 먹는 건데, 그게 결국은 M이잖아요. M이 늘어야 V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거야. 야, 그게 아니라 양적 완화하지 말고 V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다들 그건 없습니다 라고 했지. 근데 그 말에 해답을 찾은 게 빅테크였던 거야.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가 와서, 그 사람들은 인문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엔지니어링, 코딩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그 인문학적인 그 지식이 있는 엔지니어들, 이제 빅테크 천재들이 와서 V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지금 은행 시스템을 바꾸는 거다. 은행 시스템 바꾼다는 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은행 시스템이 굴러가는 건 9 to 5잖아요. 우리가 카드는 긁지만 실제 밑단에서 이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날 이체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은행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지금 월가가 하는 거를 빅테크들이 하면 됩니다. 일단 9 to 5, 8시간 동안 하는 거래를 24시간 동안 하면 거래가 3배 늘죠. 그렇죠? 거래 속도가 곱하기 3이 돼요. 그러면 MV는 PY, 이거는 경제 성장 GDP거든요. 그러면 V가
3V가 되면 PY가 3PY가 되니까 경제가 3배가 크는 거야. 야, 뭐 좋은 얘기인데 알겠는데 방법이 뭐야? 그랬더니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돼요.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이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결제를 하고 이체를 하게 되잖아요. 실제 이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속도가 3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양적 완화보다 훨씬 더 좋은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 들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통화 유통 속도를 이게 M도 늘어나요. 통화량도. 왜냐면은 달러가 1달러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1달러도 있고 1 스테이블 코인도 있잖아요. 그럼 통화량이 2배가 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3천억 달러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인데 이게 3천억 달러가 3조 달러가 되면 그만큼 이제 통화량도 3조 달러만큼 늘어나요. 근데 이게 또 거래가 돼서 1년 360일 거래가 된다? 그럼 3조 달러만 느는 게 아니라 곱하기 3, 10조 달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추산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 단기적으로 2조 달러 정도가 시가총액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2조 달러만큼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 2조 달러가 3배만큼 이제 거래가 되니까 6조 달러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럼 또 6조 달러 늘어나죠. 아까 SLR 규제로 인해서 지금 유동성이 6조 달러가 늘어났잖아요. 규제 완화로 인해서.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로 인해서 또 6조 달러에서 10조 달러가량 통화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똑똑한 기존에 있었던 경제학자들 데려다가 이제 이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보니까 고리타분한 얘기만 했는데 빅테크들 와가지고 뭔가 대책을 만들어내라고 했더니 통화 유통 속도라는 어떤 획기적인 발상이 나왔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키우자라고 한 거죠. 스테이블 코인 키우면 통화 유통 속도가 늘어난다. 통화량도 기본적으로 늘어난다. V를 키우는 방법은 지난 몇백 년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떤 빅테크 기술력으로 가능하구나. 블록체인이라는 거로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 패권을 지키는 방법은 이제는 M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V를 조정하는 거다. V를 조정하는 거는 빅테크들의 테크놀로지로 가능하다. 그게 우리의 금융 생활에서 구현되는 방법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국경 없이 유통이 가능하니까 일단 M이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근데 이게 아니어도 V가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키워.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월가가 반대하니까 그러면 이자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 절충하자. 그래서 이자 안 주는 선으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된 거고. 그래서 이제 발행사가 이자 안 주는 거는 합의가 됐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제3자도 이자를 주지 말자고 하니까 그거는 지금 치고받고 월가랑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유동성과 통화 유통 속도를 한꺼번에 늘려서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 효과가 있다. 양적 완화가 되고 유동성이 확대되면 뭐가 제일 많이 오르느냐?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는 하반기, 내년 상반기 또는 아까 말했던 SLR 규제가 지금 완화돼서 본격적으로 지금 월가가 이제 국채 투자 또는 이제 돈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푼다. 그럼 4월부터는 이미 돈이 풀리고 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모를 뿐이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안 낮출 거냐? 근데 금리를 안 낮추더라도 이제 지금 케빈 워스의 신임 연준 의장이 이제 5월 15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건 뭐냐면은 금을 파는 거예요. 금을 재평가하는 거, 금을 계급화하는 거. 그래서 장부상 금을 재평가해서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의 돈을 찍어서 재무부 계좌에 넣어줘요. 그럼 재무부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하는 거는 이거를 기술적으로 회계 장부만 정리해서 현재 6조 달러인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하고 이제 MBS 채권 이거를 그냥 상쇄시킬 거냐. 2조 달러가 있으면은 이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돈을 재무부한테 계좌 이체를 안 해주고 연준이 직접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태워버리면 돼요. 2조 달러만큼. 그럼 미국의 빚이 줄어들거든요. 연준은 이걸 원하는 재무장관은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는 정치인인데 너는 학자지만 우리는 정치인이잖아. 이 유권자들한테 돈을 뿌려야지 우리는. 너는 맨날 앉아가지고 막 공부만 하니까 너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하고 내가 원하는 거는 계좌에 넣어줘 일단. 우리가 그거 쓸게. 그래서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럼 돈이 풀리죠. 그러면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정도는 재무부의 양적 완화로 돈이 풀려요. 하반기부터. 네, 그럼 일단 신임 연준 의장이 오면서 재무부의 양적 완화가 1조 달러를 가지고 최소한 1조 달러를 가지고 금을 재평가한 돈을 가지고 일단 1조 달러를 풀 거다. TJ 계좌에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이제 환율 안정기금이라는 특별 계좌로 이체를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쓸 거다라는 거. 그러면 재무부가 돈을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많이 풀 수 있다. 그러면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케빈 워스는
통화 정책에 대한 중립성을 이제 강화시키려는 의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으면 그 기본적으로 그 금리를 인하할 거다. 왜냐면 이제 금리밖에 없거든요. 양적 완화는 재무부가 할 거니까.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인하를 할 텐데, 그리고 케빈 워스는 기본적으로 신기술에 의한 화폐 제도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할 걸 논의하게 되고, 재무부가 이제 1조 달러 이상의 양적 완화를 할 거고, 월가가 6조 달러 가량의 레버리지를 쓸 거고,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그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그게 365일 1년 365일 24시간 거래가 되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엄청나게 커질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트럼프가 행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하반기 최소한 지금 4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한 석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양적 완화가 돼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니까. 근데 4년 주기 막 그 서사, 야, 아니야,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하면서 빡빡 우기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서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가 되고 금리 인하가 되고 돈이 풀리면 비트코인 올라간다, 가격이.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논리와 어떤 합리적인 시스템과 인간의 공포심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당연히 과거에 그랬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긴 있어요. 당연히. 비트코인은 최소 1년 정도는 겨울이다. 근데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현재.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양적 완화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그 합리적인 어떤 시스템을 이해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사들일 거다. 근데 개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아니야. 크립토 윈터인데 난 안 살 거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기관들이 막 사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수렴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양적 완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크레디트 액트,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비트코인 액트, 그리고 금부유고 투명성 법안, 그리고 이외에도 4개 정도의 지금 크립토 관련된 법안들이 이제 그 시니치아 루미 상원, 공화당 상원의원 등등의 주도로 발의가 돼 있거든요. 8개 정도가 돼요, 관련된 법안들이. 근데 이 법안들은 작년 이전의 시기와 지금 현재 공화당 또는 민주당의 크립토 옹호하는 의원들이 주도로 발의해 놓은 2026년에 발의해 놓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작년과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작년에는 이거를 금융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어떤 금융 투자 상품으로서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의 문제였는데, 올해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중국, 러시아라는 패권 경쟁 국가들과 패권 경쟁을 하는 전략적인 안보 자산으로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행정부와 어떤 교감이 있었을 거고,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결정을 했고, 이 행정부의 요구사항과 어떤 배경들을 받아들여서 공화당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주도로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안들을 8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키지 법안을 제외하고도 그 법안들 안에 이제 수정안들의 개념인데, 클래리티 액트가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상품이냐를 규정하는 법안에서 이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CBDC나 이 위안화를 쓰는 국가들 또는 기업들은 미국의 국방부의 입찰 또는 거래 과정에서 다 제외시키겠다. 그리고 미국의 국경 안에서 그 중국의 CBDC나 러시아의 CBDC나 또는 브릭스의 어떤 블록체인망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이제는 미국의 금융망으로 또는 블록체인망으로 발을 들이지 못한다. 전부 배제시키겠다. 그게 크레디트 액트 수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크레디트 액트는 단순하게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명확하게 다루는 법안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사이버 금융 패권을, 이제 디지털 금융 패권을 어떻게 지킬 거냐의 문제로 격상이 돼 있어요. 그 법안들이 이제 추가로 4개가 지금 이제 올해 4월 10일 이전에 발의가 돼 있고,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이제 4월 달이 중요했냐면은, 지금 국방부가 비트코인이 사이버 안보 자산이라고 규정한 보고서를 원래 4월 17일까지 시한으로 미국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을 해요. 이거는 미국의 국방부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안보 자산이다라고 아예 대못을 딱 박아놓은 보고서예요. 그럼 이게 그 미국 국방위원회에 제출이 되면, 미국 국방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과 이제 뭐 이런 그 블록체인 이 크립토가 이제는 그 의회 차원에서 국방 안보 자산으로 다뤄야 될지를 논의하기 시작해요. 미국의 행정부는 국방 안보 자산으로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이미 국방부는 했고, 이게 그래서 4월 17일까지 국방부의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이 되면 의회가 그때부터 발의가 된 비트코인 관련된 모든 법안들을 사이버 안보 자산의 관점에서 다뤄야 될지를 논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4월 10일 날, 그러니까 시한이 4월 17일이었던 거예요. 일주일 먼저. 그러니까 국방부가
미리 일주일 전에 제출을 했어요. 4월 17일까지 안 기다리고. 그게 왜 그랬냐면 4월 17일 날 제출 시한이니까 그 전까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또 뭐 고칠 게 없나? 좀 더 완벽하게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마감 시한은 4월 17일이야. 그럼 일주일 동안 시간을 굳이 내가 미리 제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보다 좀 완벽하게 고치려고 내가 고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란 호르무즈해협에서 비트코인으로 위안화로 결제한 배를 통과시켜 주니까 그럼 이거는 비트코인이 적성 국가가 이 블록체인 망을 이용할 때 미국의 달러 결제망에 위협이 되더라. 이게 지금 실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현재 미국의 달러 패권의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인데 갑자기 이란이라는 적성국이 그 뒤에 중국이라는 적성국이 있는 이 위안화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이 이란을 지금 살살 간지럽혀가지고 갑자기 비트코인하고 위안화로 결제한 이 위안화, 그 CBDC로 결제한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유조선만 통과시켜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패권을 지금 영린을 건드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페트로달러에 정면 도전한 거죠. 중국과 이란이. 패권을 잃으면 죽는 거거든요. 이란하고 중국을 이제는 죽여야 돼요. 미국은. 안 그러면 패권을 뺏기죠. 그래서 이 도전을 어떻게든 깨부셔야 되거든요. 이 도전을 깨부시기 위한 대응 전략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비트코인이란 거는 점유율이 높으면 되거든요. 지금 이란이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그 블록체인 망을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달러 패권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그렇다면 미국이 이거에 대응하려면 비트코인 점유율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비트코인 점유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4월 17일까지 안 기다리고 이 보고서를 4월 10일 날 제출했어요. 국방위원회에. 그럼 국방위원회는 국가안보는 미국 상원이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안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비트코인이 국가안보 자산이라고 국방부가 보고서를 써서 보내왔어. 그럼 이게 맞는 말인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관련된 법안들이 뭐야? 그랬더니 비트코인 액트, 클래리티 액트, 지니어스 액트, 그다음에 금보이고 투명성 법안, 그다음에 이제 클래리티 액트 상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왜 사이버 안보 자산인가? 그리고 중국의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걸 쭉 논의를 해놓은 법안들이 쭉 8개가 올라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올라온 보고서를 쭉 보니까 이게 사이버 안보 자산 가치가 있다. 근데 지금 실존적 위협이 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럼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다뤄야 된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8개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안들을 이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방수권법이라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이 큰 틀에 이 법안들을 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제는 레벨이 달라진 거예요. 미국이 SEC나 그 선물거래위원회가 다뤄야 되는, 그러니까 금융위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루던 이 문제가, 물론 그들도 다루겠죠. 거기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방부, 지금 전쟁부죠. 그리고 미국의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미국의 패권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이 조직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자, 국방부는 이미 결론을 냈고, 사이버 안보자산입니다 결론 냈고, 미국의 국방위원회가 이제는 4월 21일 날 현지 시간으로 상원에서 청문회, 비밀 청문회를 해요. 비공개 청문회.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그 보고서를 작성한 주요 실무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맞는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 쪽 사람들 다 데려다가 자, 이 문제를 이제는 금융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다뤄야 될지 한번 이제 공청회를 갖는 거예요. 이제 형식적인 공청회고. 그 다음에 미국은 그 어떤 법률의 수정안을 그 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을 이제는 그 국방법, 그러니까 국가수권법이라는 이 큰 틀에서 다뤄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국방위원장은 그 공화당 소속이고, 이 공화당 소속의 국방위원장은 이제 크립토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편이라고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 논의가 4월 21일 날 공청회를 하고 5월 달에 이제 소위원회가 결정을 하거든요. 소위원회가 만약에 이거를 상원소위원회가 이 문제를 채택하게 되면, 근데 상원소위원회는 지금 공화당 이제 우위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6월 달에 본회의에서 이제 이거를 도장을 찍으면 이제 이거는 국방 문제로 미국이 패권 문제로 앞으로 비트코인을 다루게 돼요. 근데 그 작업들이 지금 이제 4월 10일 날 그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서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점은 그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비트코인 관련된 그 법안들의 수정안이 원래 미국 상원위원회에서는 상원에서는 내가 어떤 법안이나 수정안을 제출할 때 다음 회계연도의 수정안이에요. 2027년에 어떤 그 법안을 만드는데 그 수정안이 제출되면 그 시한이 있는데 그게 3월 13일이었어요. 지난 3월 13일. 근데 3월 13일까지 신샤노미스 상원의원 등 모든 비트코인 관련된 그 패키지 법안들을 만들었던 의원들이
3월 13일 날 전에 이미 국방수권법의 수정안으로 이거를 넣어달라는 법안을 다 제출해 놓은 상황이야,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는 야, 비트코인이 금융자산 아니야? 이게 이제 민주당 쪽의 어떤 반대 논리였는데 갑자기 이란 전쟁에서 보니까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을 우회하는 강력한 어떤 실존적 위협이 됐고 그거하고 맞물려서 갑자기 4월 10일 날 국방부가 비트코인 사이버 안보 자산이다라고 딱 못 박은 보고서가 올라와서 지금 상원의원들한테 공유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이규제큐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법안이 이제 보고서가 올라와서 의원들에게 공유가 됐다라는 거를 그 소위원장이 의원들한테 이제 레터를 보내는데 그게 이미 레터가 뿌려졌어요. 자, 국방부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어. 그래서 이걸 올려놓을 테니 공유하고 이걸 한번 가지고 논의를 해봐라는 게 이제 이규제큐티브 커뮤니케이션 행정적인 그 메신저로 공유가 됐거든요. 이거를 이제 캐치를 해서 지금 일부 SNS 상에서는 이게 이제 알려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3월 13일 날 이미 수정안들이 다 제출이 됐다. 4월 10일 날 국방부가 그 비트코인을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채택했다라는 보고서가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에 제출이 됐다. 4월 21일 날 상원 국방위원회 소위가 이제는 비트코인을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채택해야 되는지를 공청회를 열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 판단을 기반으로 5월 달 정도면 소위원회가 이제 포결을 붙여서 이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되면 6월 달 정도 되면 본회의 때 통과된다. 그러면 8개의 법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이건 국방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거기에 끼워진 모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액트 등등의 8개 법안이 끼워져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문구를 좀 수정하거나 이제 이거는 영 아닌데 그러면 좀 빼거나 하는 일들은 벌어질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세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이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크레딧 액트는 통과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액트도 통과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맞물려서 스코베센트 재무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최근에 기고문을 통해서 지금 크레딧 액트의 통과가 지지부진한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사이버 안보 인력들이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으로 유출된다. 그리고 이거는 사이버 국방 안보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이걸 통과시키지 않는 거는 이제 안보 문제다. 안보 문제에 저해되는 행위다. 라는 기고문을 거기에 맞춰서 그 스코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원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제 요원이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즈하고는 서로 척을 진 관계거든요. 근데 왜 하필 스코베센트 재무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가장 레거시 미디어 그리고 이제 그 월가의 금융세력들 친화적인 매체에 이 기고문을 실었을까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대상이 월가인 거죠. 네, 만약에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친화적인 이제 우파 매체에 실을 거면 CNBC나 폭스뉴스에 가서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가장 적대적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신인들이 이 매체를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월가의 금융 세력인 거죠. 그 금융 세력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매체한테 가서 그 스코베센트 재무장관이 경고장을 딱 지금 날려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국가안보 문제니까 이 문제에 반대할 경우에는 국가안보 차원에 다루겠다라는 얘기를 거기에 명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 중국이 지금 그 채굴 산업을 공식적으로는 지금 불법으로, 중국에서는 채굴 산업이 불법이에요. 거래 또는 채굴이 불법이에요. 근데 지금 마카오나 홍콩에서는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이걸 지렛대로 자국으로 채굴 역량을, 채굴 시스템을 자국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2기 때부터 드릴 베이비 드릴이 뭐냐면 석유 석탄 떼라. 캐내라. 그러면 우리가 석유 석탄을 가장 싼 가격에 캐낼 수 있게 해줄게. 어떻게? 전기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낮게 만들기 위해서. 전기세를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만들 거야? 그랬더니 비트코인 채굴하거나 AI 데이터 센터 굴리는데 전기세가 가장 중요하니까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센터와 전 세계 모든 채굴 사업자들은 미국으로 와라. 네, 텍사스로 와라. 그래서 실제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스레이트가 원래 중국이 거의 40%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점유율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점유율이 중국이 40%였고요.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미국이 중국보다 작았어요. 근데 중국은 2023년인가부터 채굴까지 금지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 달러 패권을 연장시키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한 다음에 1기 때부터 2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해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국이 38%, 중국이 20%예요. 중에 반토막이 났죠. 공식적인 거라서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이제 중국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미국이 2배가 됐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이란 전쟁 이후에
또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전쟁을 왜 하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결과론적인 거지만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일단 이란에 있는 채굴장이 다 파괴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채굴 그 점유율이 9%였어요. 석유 에너지가 싸니까.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도 같은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채굴 하고 있어요, 많이. 그 단일 국가가 9%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란이 지금 9%에서 0%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인데 그냥 제로라고 해도 무방하죠. 10%에서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모가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채굴량을 다 합해놓은 분모가 이란이 파괴돼 버렸으니까 분모가 작아졌어요. 그럼 분자가 큰 미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란이 파괴된 것도 있고 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값이 유럽이 높아지니까 유럽에 있는 채굴장들도 이 그 채산성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 이후에 4월 7일 기준으로 이 통계를 다시 뽑아보니까 미국이 몇 %인지 아세요? 60. 중국이 15% 통제권을 가진 거죠. 50%가 넘어가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채굴, 이제 이걸 그냥 채굴 점유율이라고 하면 해스레이트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냥 점유율이라고 하면 미국 60%예요. 미국이 사실상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본질에는 위협적이죠. 왜냐면 그 탈중앙화된 자산인데 한 국가가, 물론 이제 이거는 미국 정부가 직접 컨트롤하는 건 아니죠. 채굴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기업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국가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사시에는 어쨌거나 미국 국경 안에 이 점유율이 60%가 됐다. 이거는 특정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미국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이란 전쟁 이후의 변화예요. 그럼 미국은 반대로 지금 이란이 달러 지배력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 근데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지금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 달러 공급망과 똑같아진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은 왜 그렇게 서둘러서 미국의 전기세를 낮추고, 물론 제조업을 미국을 유턴시키는 목표도 있었지만 AI 기술 선점에서도 전기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미국 내에 지면 그 데이터 센터를 통제함으로써 전 세계 AI 산업을 통제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는데, 그렇다면 이 채굴 기업들이 채굴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보내주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놨거든요. 그 전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맥시멈 수요에 맞춰가지고 전력 인프라를 못 깔아요. 왜냐면은 맥시멈이 100이라고 하면은 대략 70 정도에서 맞춰놓고, 왜냐면 1년 사시사철 그 맥시멈 전기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맥시멈이 이제 8월이라고 보면 8월 달에는 우리가 막 정전되고 이러잖아요. 이게 인프라가 맥시멈에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산하면 과설비가 되잖아요. 1년 중에 일시적으로만 이제 그 정도를 쓰는데, 근데 미국은 앞으로 분명히 과공급 체제는 불가능한데 과수요로 인해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그러면 그거를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이게 탄력적이어야 되거든요. 공급이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로 확 쏠릴 경우에는 채굴장에 있는 전기를 이제 AI 센터로 밀어주고, 평상시에는 채굴장 대신에 채굴장에 들어가는 전기세를 좀 낮춰주고, 전기를 낮춰주고, 그러면 채굴장들은 내가 값싼 전기를 쓰면서 채굴을 하다가 갑자기 미국 정부가 잠깐만 우리 지금 전기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AI 센터로 보내야 돼. 니네 전기 끊는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해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그 제네시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건데요. 그러니까 맨하탄 프로젝트처럼 핵무기를 비축하는 경쟁처럼 미국은 전기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선점하고 어떻게 유지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는데, 그 전기를 미국이 가장 값싸게 일단 생산하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몰아주자. 근데 AI 데이터 센터라는 과수요의 인프라를 과공급할 수 없으니 거기에 들어가는 채굴장들과 조인해서 채굴장한테 전기를 싸게 공급해 주다가 AI 데이터 센터에 과수요가 생겼을 경우에 전기를 채굴장을 끊고 그쪽으로 몰아주자. 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와 지금 미국에 있는 채굴장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미국의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취급될 때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 그러면 안보 자산의 공급망이 되는 거거든요. 안보 자산의 공급망.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특혜를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들은 안보 자원을 관리하는 공급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실익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패권 안보와 연관된 어떤 기여를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명분이 미국 시민들에게 어떤 세금을,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하는 명분이 되죠. 산업이 아니라 이제 안보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 미국 행정부가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줄 수 있는데 그 명분은 사이버 안보 자산에 대한 공급망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이들에게 특혜를 준 만큼 의무를 부여하겠죠. 미국이 이 안보 자산을 가용해야 될 경우에는 모든 우선순위가 이제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사이버 안보 자산의 어떤 활용을 위해서 니네들이 다 그 자원을 인프라를 우리에게 넘겨줘야 된다. 그렇게 동의하에 지금 채굴장, AI 데이터 센터 등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텍사스 오버스틴을 중심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채굴장도 넘어가고 독일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도 넘어가고 독일에 있는 지메스의 자회사도 넘어가고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미국 이제 독일에서 이 막 친환경 규제 뭐 배출가스 규제 뭐 등등 다 맞추면서 장사하려고 보니까 막 머리가 돌아버리겠어. 그러니까 그냥 미국으로 가자 이런 거고요. 지금 그 중동에 있는 모든 채굴장은 다 파괴됐어요. 일단은 그냥 파괴됨으로써 미국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또 남아있는 채굴장들은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장사 못하니까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미국이 빨아들이는 제조업 공장과 미국이 빨아들이는 그 전기 관련된 인프라와 미국이 빨아들이는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과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이제 만약에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다루게 되면 어떤 게 또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그 이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 네트워크와 연결된 추상적인 네트워크잖아요. 그죠? 추상적인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 아식 채굴기라는 ASIC 채굴기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체적인 구상화된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추상화된 네트워크거든요. 근데 원래 그러면 이 네트워크의 본질은 사실은 이 추상화된 네트워크죠. 근데 이 추상화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우리가 체감하는 구상화된 구체화된 겉모습은 이 아식 채굴기라는 채굴기들, 컴퓨터들이에요. 근데 현재 이 비트코인 그 해시레이트, 그 점유율은 미국이 60%인데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하드웨어는 중국이 100%예요. 98% 정확하게는. 100%로 봐도 무방해요. 어디 가가지고 채굴기 뭐예요? 그러면 다 대부분 중국산 채굴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항상 의심하는 게 이 하드웨어가 중국산 하드웨어가 전 세계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하드웨어에 뭘 심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백도어를. 뭘 심어놨다. 근데 유사시에 내가 그 백도어를 가동시키면은 우리가 이제 사이버 안보를 뺏길 수 있다. 중국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거 뭐 기계 뜯어보고 뭐 하면 알 수는 있는데 이제 이 명분일 수 있죠. 이제 어떤 실체적인 어떤 그 실존적인 위협이 아니라 그냥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제 공포나 명분일 수 있는데 옛날에 화웨이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걸 다 몰아냈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몰아내지 못했지만 그렇다면 그 중국산 아식 채굴기를 미국 내에 있는 채굴장에 있는 아식 채굴기 하드웨어를 전부 다 이제 미국산으로 또는 동맹국들의 제품으로 독일 제품이나 이제 한국 제품, 일본 제품 등등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에 있는 국영 그 R&D 연구소에서 이제 미국 제품으로 연구를 해서 하드웨어를 만들고 이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 정부가 이제 국방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올해 국방 예산이 2026년 국방 예산이 1조 달러인데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1조 5천억 달러예요. 50%가 늘었어요. 원래 오빠 법안에 OBBA, One Big Beautiful Act라는 오빠 법안에는 원래 그 초안에는 1,000억 달러인가 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최종 수정안에는 이제 1조 5천억 달러인데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바꾸는 방법들을 보면 1조 1천억 달러 이제 오빠 법안에 올라와 있는 법안은 이게 이제 통상적인 국방 예산이라고 해서 이제 매년 쓰는 예산이거나 이제 하는 방법이고 3,500억 달러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자동차 산업에 쓰기로 했던 또는 친환경 산업에 쓰기로 했던 또는 복지 예산으로 쓰기로 했던 거를 일부 이제 땡겨오는 거예요. 등등의 방법으로 3,500억 달러를 증액한 국방 예산안이 국가수권법상에 올라와 있어요. 1조 5천억 달러로. 근데 그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나 또는 채굴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낡은 미국의 이제 사이버 네트워크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장에 쓴다 이런 건 없지만 미국의 사이버 인프라를 이제 현대화하는 데 쓰는 예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예산이 책정돼 있다는 거는 이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채굴기를 다 이제 국산으로 바꾸겠다. 근데 이 예산이 통과됐는데 채굴기를 다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연관된 비트코인 액트나 비트코인 클래리티 액트나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그것과 연관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거 연관된 모든 법안이 통과가 돼야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이거를 국방 예산을 논의할 때 연관된 법안들로 끼워 넣어서 이게 그냥 패키지로 그냥 이게 하나의 열차거든요. 은하철도 999예요. 그럼 이게 통과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메텔이나 철이나 이 승객들은 그냥
통과되는 거죠. 열차가 통과되면. 네, 이 승객들이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8가지 법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그동안은 이게 금융자산이야 라고 이제 논의가 되니까 그러면 그거는 변동성이 심하고 조금 위험한데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했죠. 민주당의 논리와 월가의 논리가. 근데 이게 갑자기 지금 국방부가 야 봐라.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란 적성국가가 달러 패권을 실존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그거가 강력한 수단이 이 위안화하고 비트코인이야.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국가안보자산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 그렇게 돼서 국가안보자산 다루는 순간 이 모든 반대 논리가 야 이거 변동성이 커서 금융자산으로 안 돼. 그거 금융자산이 아니라 국가안보자산이거든. 반대 못하죠. 반대하는 순간 이때부터 이제 미국의 너 그러면 미국의 국가안보 이거 사이버 국가안보 이란한테 뺏겨도 돼? 달러 패권 위협 이거 지금 달러 패권 무너져도 돼? 그럼 니네가 제일 고달프잖아 월가가. 달러 패권은 돈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거 우리 그냥 손 놓고 있을까?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은 더 이상 얘기 못하죠. 민주당도 명분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8가지 그 수정안 끼워넣기 법안 중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상원의원이 대표적으로 클라레트 액트나 지니어스 액트에 반대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에는 이제 나중에는 동의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신분 인증과 돈 세탁 방지 이런 것들 그 민주당스러운 여러 가지 규정들을 오히려 이거를 막지는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했던 그 항목들을 오히려 끼워 넣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지니어스 액트에 찬성했던 굉장히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반크립토 진영의 민주당 의원이에요. 근데 이 민주당 의원이 이거를 패권 자산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세탁 방지라든지 또 신분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한 비트코인만 우리가 보유하자라는 법안을 지금 그 국방수권법에 끼워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민주당이 이 관련된 법안들을 막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막는 것보다는 수정안을 끼워 넣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방증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국방수권법상의 수정안으로 이제 앞으로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다룰 때에도 이제 국적, 채굴장의 국적, 그다음에 범죄인들이 이걸 어떻게 채굴한 건가, 그리고 신분 인증이나 돈 세탁 방지를 통과한 건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이런 조건들에 맞는 건가, 이런 거에 맞는 비트코인만 우리가 사이버 안보자산으로 보유를 하자. 이건 절충안이죠. 이제 못 막는다. 안보자산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대신에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자격을 갖춘 채굴장 또는 채굴 사업자 또는 국가 또는 이제 그 요건을 갖춘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예를 들어서 마두로가 범죄로 만약에 마약 팔아가지고 한 거다? 그럼 이거 사이버 안보자산으로 포함시켜야 될지 한번 고민해봐라 그거예요. 이 범죄인들이 만들어놓은 이거를. 그럼 범죄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 아동을 노동력을 착취해서 채굴한 비트코인이다. 이러면 이런 거는 보유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수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자산은 이 세상에 인류가 어떤 중앙 집권화된 제도를 끌고 갈 때에는 탈중앙화된 자산 자체가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한번 밟아서 없애거나 결국은 제도권이 채택하거나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제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제 팩트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점유율을 높였을 때 이게 디센트럴라이즈드 된 자산이다.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자산이다. 라는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자산이라는 본질과 미국이라는 행정부가 점유율을 높였다라고 하는 이 중앙화됐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그러면 정면 상충하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떤 네트워크의 점유율을 미국이 60%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사실과 이 자산을 누군가 컨트롤러블 하지 않다. 탈중앙화된 자산이다라는 이 본질이 어떻게 맞물릴 거냐라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네트워크를 본인들의 의지대로 만약에 컨트롤했다. 그 순간 비트코인의 가치는 거의 제로가 돼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누군가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가 가치가 축적된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란이라는 그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배를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스위프트망, 달러망에서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킨 것처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정 국가나 특정 개인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만약에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순간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했거나 가치를 인정해줬던 모든 사람들은 떠나죠.
탈중앙성이 깨지는 순간 비트코인의 본질은 무너지고 상당 부분 비트코인의 가치는 떨어지거나 제로가 될 거예요. 본질은 그거니까. 근데 만약에 만약에 달러처럼 누군가 내 근거에 있는 자산을 탈취해서 만약에 동결한다. 그럼 금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많이.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미국이 점유율을 높였다고 해서 내가 이걸 컨트롤하기 시작한다. 그럼 비트코인은 사실은 기존 인터넷망하고 기존 달러망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컨트롤하려고 이거를 점유한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거예요.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에너지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미국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 선을 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단은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이란 같은 적성 국가가 또는 어떤 특정 개인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막자는 거지 미국이 이거를 자의적으로 컨트롤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게임 이론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점유율을 높이냐? 타인이 점유율을 높였을 때 우리의 타격이나 손해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내가 타인이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점유하는 거지 내가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핵무기랑 비슷해요. 너 핵무기 왜 만들어? 쓰지도 않을 거잖아. 중국이 있는데 내가 없으면, 중국이 보유하는데 내가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깨갱해야 되니까 너무 손해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하는 거야. 그럼 중국한테 가서 또 반대로 물어봐. 너 핵무기 이거 왜 만들어? 그랬더니 야 우리가 없는데 미국이 핵무기 보유하면 우리가 깨갱해야 되니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한테 그러면 니네 둘이 만나가지고 좋게 합의해. 서로 만들지 마. 그러면 국방비 안 써도 되잖아. 너무 잘 알아. 근데 한쪽이 배신할 걸 너무 잘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네시의 균형 이론이고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너한테 야 너 그거 왜 사는 건데? 그랬더니 제가 사니까. 안 사면 내가 손해보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을 점유하려고 하는 거는 미국이 이게 좋은 자산인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내가 1,000억 달러 써가지고 100만 개 정도 보유해 두는 게 나중에 가서 1조 달러 쓰는 것보다는 이익이니까 보유하는 거예요. 네시의 균형은 상대가 있을 때 최적의 이론인데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차선책이에요. 왜냐면은 그 죄수들도 둘 다 자백을 하지 않으면 무죄인데 내가 자백해서 2년에 깜빵을 살아. 근데 바보잖아요. 둘 다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자백해? 엿먹는 놈이 자백할 거니까. 근데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나는 10년을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신하지 않았을 때 손해가 10년이라는 깜빵살이 손해가 내가 배신했을 때 2년의 그 확정된 손해에 비해서 너무 크니까 나는 2년이라는 확정된 손해를 감수하고 10년이라는 손해를 해증해버리는 거지. 근데 둘 다 배신하지 않으면 무죄인데 그럼 이익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둘 다 배신하지 않는 이 상황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 달러 패권이라는 이 패권을 지켜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대안화폐를 왜 인정해 주는 거냐? 달러라는 이 화폐가 어떻게 보면 위협받을 수도 있는데 라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이 둘 다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는 거는 미국이라는 국채를 더 이상 사기 싫은 중국의 입장에서 이 이완을 가지고 이제 탈달러를 하려고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싫은 거고 달러 패권을 그대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국채를 다른 행정부나 월가가 사주지 않을 때 내가 현재 상황으로는 달러 패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현상 유지는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둘이 합의해서 비트코인이라는 대환화폐를 채택하지 않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야. 그렇다면 누가 더 많이 채택하느냐의 문제인가 이제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네시의 균형이 이제 최적의 균형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네시 게임 이론의 균형점은 수학의 균형점이거든요. 이 균형점 이외의 다른 모든 선택은 손해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외의 싸움은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이 비축 경쟁을 벌이는 이 미래의 상황은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게임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 근데 비트코인이 좋은 거야? 그거 모르겠어. 그건 나중에 가서 따지고 일단 우리가 보유하자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봐. 이거를 지금 판단 딱 한 거거든요, 미국은. 그렇다면 이거는 자연법칙하고 똑같아요, 수학은. 이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 판단한 유일무이한 균형점을 모르거나 부정한다. 그럼 우리는 나중에 가서 반대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거나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나중에 가서 지금 예를 들어 저기 미국이 100만 개 비워하는데 지금 1,000억 달러가 든다면 10만 개 보유하는데 100억 달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만 개만 우리가 그 100억 달러만 들여가지고 10만 개를 보유하면 우리는 이 게임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이익을 봐요. 손해를 안 봐요, 최소한. 근데 앞으로 미국이랑 중국이랑 막 비축 경쟁 해가지고 다 사들였어. 더 이상 살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없으면 이제 그 네트워크에 참여를 못 해. 그러면 10배, 100배, 막 1000배를 들여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면은 좀 기다려 봐야지. 근데 내시 게임 이론으로 미국이 판단했던 그 똑똑한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국방부에 있는 펜타곤에 있는 그 똑똑한 애들이 모여서 이거는 필연적인 균형점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무조건 간다. 네, 무조건 간다고 미국 애들이 브레인들이 판단한 거야.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 브레인들이 훨씬 똑똑하죠. 근데 미국의 브레인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우리 브레인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야, 이거 미국 애들이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걔들은 원래 좀 멍청하고 좀 그런 애들이잖아. 무시해야 될지 아니면, 그래? 미국의 브레인들이 이렇게 판단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우리 브레인들도 우리의 국방부에 있는 또는 의회, 우리 국회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국방위원회 위원들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들이나 지금 청와대에서 브레인들이 미국이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미국은 정말 무지몽매하고 바보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비용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라고 판단하는 게 옳을까? 라는 건데, 내시 균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 균형점이다.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제2의 균형점이라고는 없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봐라.